네, 여러분 오늘도 노마드 정변 TV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안녕. 안녕. 변호사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살펴봤고 네. 또 오늘도 역시 인공지능을 살펴볼 건데 네. 오늘 주제는 리걸 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걸테크요. 예,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시장에도 침투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변호사님, 리걸 테크가 뭐죠?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리걸테크는 누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리걸과 테크 말 그대로 둘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이 기술이라고 하면은 정보통신 기술이죠. 네. 이거를 이제 결합해서 기존에 이제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주고 시너지를 내주는 기술을 통틀어서 리걸테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네.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이제 간판 보고 들어가서 상담받고 네. 뭐 누구한테 이제 뭐 아름아름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받고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최근에는 그런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도 많이 하고 이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접한 사건에 대해서 네. 예측도 좀 해볼 수 있고 나왔습니다. 판결문도 좀 뭐 검색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제 습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인간 변호사와 네. 그 인공지능 변호사와의 그 대결도 있었죠. 뭐 판례 그렇죠. 검색, 그다음에 계약서에 대한 오류 분석 이런 거 했었는데 음, 누가 더 우수했었나요?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됐죠?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어. 빨리 해서 오류도 많이 찾아내고 했던 것으로 제가 판례를 빨리 찾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를 빨리 푸는 건가요? 그런데 판례 아마 하고 네. 계약서로 아마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속도가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빨랐다 예.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예전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텍스맨이라고 하는 세무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홈택스 같은 시스템인데 네.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것도 네. 역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해서 리걸테크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질문 드릴 게 우리가 최근 이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로톡 법률 중개 플랫폼이죠. 네. 중개 플랫폼에서 그 변호사 단체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률 분쟁이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네. 리걸테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리걸테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변호사를 찾아주는 것, 네. 맞춤형 변호사를 찾아주는 것이 폭넓게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서나 이런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두 번째로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변호사 보수라든지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그 소송 전에 양쪽의 증거를 탐색하고 선별하고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 금융을 하는 그런 리걸테크도 발달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톡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를 찾아주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중개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좀 전에 변호사님 얘기하셨다시피 디스커버리라는 미국의 이제 특이한 제도가 아직은 도입되지 않아서 물론 네. 이제 무상제출 명령이라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네. 미국과 달리 그런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리걸테크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리걸하고 테크가 결합돼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 분야는 지금 뭐 딱히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하면은 이제 상대의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우리가 제출해야 될 자료들을 찾고 네.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제 추려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니까 증거 게시 제도죠. 그 증거 게시라는 건 말 그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양쪽의 증거를 이제 게시해서 네. 내놔가지고 네. 서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는 거죠. 자료를 보면은 소송 결과가 예상이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고 그 전에 합의가 많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거의 합의로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양쪽이 증거를 꽁꽁 숨긴 상태에서 일단 소송 무조건 제기하고 대부분 제기하고 네. 그래서 조금씩 내놓는 서로 공방을 하면서 숨바꼭질하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증거 개시 제도가 있냐 없냐라고 어느 제도가 더 우월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발전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디스커버리하고 더 접목이 될수록 이제 디스커버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계속 낮아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증거 개시 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인공지능 그 기반을 한 리걸테크의 어떤 기초라고. 그렇죠. 증거 개시도 정말 방대한 요즘은 다 디지털 데이터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디지털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법률 시장이라고 하면은 레몬 마켓이라고. 레몬 마켓이요? 예,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실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뭐 깨진 게 있는지, 가격이 어디가 더 저렴한지, 맛있는지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 네, 이 법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변호사의 어떤 그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노톡이 그런 그 서비스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진일보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상당히 분쟁이 많은데 네. 왜 그랬던 거죠, 도대체? 오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로톡하고 이제 변호사 협회하고 이제 변호사 단체하고 이제 분쟁이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 단체에서 보는 로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플랫폼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건 자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은 뭐 대기업이거나 아주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아니죠. 이런 자본의 힘에 의해서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는 변호사들이 종속돼가지고 휘둘리게 되면은 변호사라는 거는 어쨌든 이 법률 사무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뭐 감옥에 갈지 안 갈지 또는 이제 큰 돈을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지 않을지 심지어는 뭐 사형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대한 그 법률 관계가 정해지는데 여기에 변호사들이 종속이 되게 됐을 때 그러한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서 이제 노트과 이게 싸움을 걸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번 또 고소했는데 뭐 혐의 없음.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유권 해석에 의하자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등등. 사실상 변협이 완전히 완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소송에서는 완패를 한 겁니다.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나 또는 명분상으로나 국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이 소송에서도 지고 있고 명분에서도 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변호사 단체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노톡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플랫폼이 뭐 혁신이 없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예약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또는 모바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하루 이내에 며칠 상간에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을 해서 15분, 30분 그래서 본인이 정말 갈증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사실상. 지금 노톡이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그 변호사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이 변호사에게 내가 상담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뭐 광고를 해서 노출된 변호사에 한해서 선택을 하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법률적인 이 갈증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혁신이 있긴 있는데 이 로톡의 한계는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물론 처음 이제 기반이 없이 개업해서 시작하는 변호사들한테는 광고비가 상당히 뭐 나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좀 실력이 있는 시니어 변호사들이나 좀 본인들이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광고비를 뽑지 못하고 그냥 이제 너무 약간 번아웃이 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플랫폼이라는 건 양면 시장을 전제로 하는 건데 소비자와 이제 공급자.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됐지만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비를 1회를 무료로 한다. 5번 중에 한 번. 또는 이제 변호사비를 뭐 깎는다. 이거를 이제 결정을 누가 하냐면 변호사 본인이 아니라 플랫폼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플랫폼이. 예, 왜냐하면 소비자들 많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양면 시장에서 어느 한쪽에게만 가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급자 측이 이제 들고 일어선 거고 왜 타다 사태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사실은 사업 모델이었다라고 이 로톡 운영진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냉정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외국 자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잠식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죠. 뭐
국내법이 이제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할이라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 아니고 물론 이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뭐 로톡을 막을 수 있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는다면 또 어디까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로톡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정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弁護士.com 같은 경우는 일본 변협은 그걸 면밀하게 법리 검토해서 이건 법 위반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문제가 되지 않게 조정하고 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그 일본의 그 최대 그 법률 중개 플랫폼 弁護士.com이 올해부터는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또 서비스를 한다는. 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들었어요. 네. 참 리걸테크 이 법률하고 이제 기술하고 결합해서 결국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양쪽이 다 윈윈 서로 이득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지금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니면 한국의 지금 변호사 단체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리걸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결국은 판결문, 네, 판결문이나 더 나가면 이제 뭐 양 당사자가 제출했던 서면 같은 서면 거. 것도 있으면 아주 훌륭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판결문만 하나 예를 들면은 대법원에서 판결문 공개가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그 법이 일부 2022년도인가요? 민사소송법 개정되면서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이제 민사소송법 163조 2가 있죠. 네. 그래도 이제 일부 좀 열어놨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래도 이제 반쪽짜리다. 왜냐하면 그 이전 2023년인가요? 그 이전 거는 이 법 이전 거는 판결 확정되지 않은 네. 판결 공개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문이 사실은 그 빅데이터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죠. 부족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예, 판결문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예, 어떤 그 데이터도 많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판결 데이터는 이제 부족하다고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판결문 데이터를 왜 공개하는 것이 이게 어렵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음 질문인데 변사님 이제 질문을 그렇습니까? 예.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도대체? 일단은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아주 민감한 정보. 그 블랭크 처리는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그 비식별 인정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식별될 건 다 식별되지 않냐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판결문 공개를 꺼린다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자, 리걸테크. 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리걸테크의 향후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업계에 네. 그 득이 될지 독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근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것이 인공지능이 잘 활용하면은 변호사 업계에도 득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잘못해서 계속 이걸 막다가 결국은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파도에 휩싸여 버리면은 변호사 업계 입장에서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정말 문제 해결을 잘해주는, 사실관계 정리 잘해서 법리 적용을 정말 면밀히 연구해가지고 이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것이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였는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왜냐면 그런 것들 인공지능 학습으로 가능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 의뢰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이죠. 이 클라이언트들은 우리 전문가들한테 그래도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주고 어떠한 법률적인 위안을 받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진정한 이 인생의 솔루션이죠. 삶에 있어서 솔루션을, 법률적인 리스크에 있어서 내가 닥치게 될 그런 솔루션을 카운셀링을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결국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책임을 지지가 않아요. 책임을 지는 건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의 카운셀링과 위안을 얻길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플랫폼인지 뭐 빅테크인지 걔네들이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걔네들한테 이제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돈만 버는 때 책임이 안 진다.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해서 재조물 책임법 같은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는 이것이 고위험 AI 중에 하나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AI, 법률 AI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 인공지능 책임 지침, 제조물 책임 지침 이런 걸 만들거나 이제 개정을 해서 계속 그거를 만들고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 책임을 분담한 식으로 민사법적으로 이제 권고하고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변호사 단체에서 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리걸 테크를 통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그걸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제 간의 어떤 그런 네, 협업을 맞습니다. 통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법률가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 법은 윤리의 최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률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학제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제도적으로 반영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는 뒤처지는 결과가 양될 수 있어요. 네. 자, 리걸 테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앞으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네. 발전을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품격 있는 또 방송을 또 품격이요? 좋은 질문을 가져와 주셔서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품격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네. 구독과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노마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